안녕하세요. K-팝 레이더 컨퍼런스에서 메시지가 콘텐츠다. 글로벌 팬들이 뽑은 내 인생의 가사 세션 진행을 맡은 차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K-팝이라는 테마하고 그리고 그 가사 혹은 문학적인 표현 이런 것들 아마 가장 거리가 멀리 있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쩌면 K-팝이라는 어떤 장르 혹은 스타일에 대해서 일종의 편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음악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음악을 이제까지 계속 소비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 준비한 세션은 실제로 많은 수의 K-팝 팬들이 약간 내 인생의 가사라고 할 만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메시지라든가 혹은 이야기라든가 혹은 그 가사의 공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많은 음악들을 실제로 소비하고 뭐 그런 맥락에서 뭐 팬이 되거나 혹은 팬이 되는 어떤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한 세션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션에 좀 참여한 분들을 좀 한 명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는 그 한국 타이포그래피 학회장이신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의 김경선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시인계의 아이돌. 제가 이게 약간 제가 만든 표현이라기보다는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시인계의 아이돌. 이면서 마침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그 그룹의 루저러버 그리고 프로스트의 작사에 참여하신 황희찬 시인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희찬입니다. 네. 이건 제가 붙이는 이름이 아니고요. 뭐 아이돌 이런 것들은 한 10년 전에 누가 놀리듯이 기사에 쓴 게 재생산이 계속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인터넷 시대라서 네, 약간 박제되는 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스페이스 오디티에서 그 내 인생의 한글 가사라는 그 설문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설문 진행의 기획과 진행을 맡아주신 스페이스 오디티의 이수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실 이 약간 K-팝과 노래 가사 혹은 뭐 어떤 K-팝의 인생 가사라는 게 저도 처음에 이 기획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그럴듯한데 사실 좀 낯설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수아님 이 설문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됐었죠? 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 첫 주에는 원래 한글날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원래 준비를 했던 프로젝트였고 10월 저희가 1일 정도부터 모집을 해서 저희가 2주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지금까지 오늘 기준으로 약간 8만 건 정도 응모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할 때쯤에는 약 6만 건 정도 이제 모인 상태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오늘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6만 명에서 8만 명이 네. 참여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의 숫자가 모일 거라고? 그런 바람은 있었는데 기대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이 숫자 듣고 약간 깜짝 놀란 게 K-팝의 노래 가사를 그러니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K-팝 노래 가사를 꼽아주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에 적어도 6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 심지어 그 2주 되는 시간 동안 약간 이런 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심지어 이것도 일부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6만 명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작은 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신기했었는데 그러면 좀 결과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 저희 인생 가사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디티에서 이제 실제 설문을 진행한 결과인데 그 1위부터 20위까지를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뭐 1위 이승윤, 뭐 여자친구, 아스트로, 뭐 이무진, 뭐 김호중, 영탁, 인피니트, 세븐틴, 데이식스, 방탄소년단 뭐 이런 팀들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 1위부터 10위까지가 약간 그런 아티스트라면 약간 그 다음으로는 그 몬스타엑스나 뭐 샤이니, 뭐 이명우, 온앤오프, 뭐
NCT 드림, 뭐 B2B, IU, 오마이걸, 스트레이키즈 이런 되게 다양한 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K-팝, 그러니까 K-팝이라는 노래에서도 뭐 노래 가사, 그러니까 가사가 굉장히 좋은 팀이다라고 하면은 좀 알고 있는 팀들, 그러니까 뭐 아이유라든가 뭐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사실 그런 팀들이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가 좀 특이한 점이기도 하고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장르적으로도 우리가 K-팝이라고 하면 아이돌 댄스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조금 그 벗어나 있는 그런 곡들도 선정이 됐다라는 점이 조금 인상적인 뭐 특이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요 다음 장을 좀 보여주시면 그 전체 20곡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워드 크라우드로 좀 꼽아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는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가사에서 어떤 이 가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조금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최초에 이제 저희가 이제 K-팝 음악이나 아이돌 음악들을 이제 선정함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되게 영어 가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최초에는 이제 영어 가사가 50%를 넘지 않는 곡들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막았었는데 생각보다 50% 넘는 주요 곡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준을 다시 20%로 낮춰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진행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팬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그 영어 가사들이 섞여 있는 그 가사들 속에서도 한글 가사들을 많이 선택해서 지금의 좀 결과값들이 나온 거고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응모된 6만 건의 그런 가사들과 그리고 팬들이 이 가사를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쓰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형태소들을 다 분석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지금 비중 있게 그래픽으로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 사실 보면서 그 굉장히 좀 특이한 혹은 좀 재미있는 단어들 좀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위로, 그러니까 저 크기가 가장 많이 겹치는 단어들인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위로, 마음, 뭐 너무, 사랑, 말, 그리고 힘듦, 뭐 이런 식의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띄어가지고 이게 약간 내가 알고 있는 K-팝이 맞나? 이렇게 힘든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약간 노래 내용들이 힘든 것을 뭔가 힘들다라고 약간 뭐랄까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뭐 좀 다른 식의 맥락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황찬시님께 좀 드릴게요. 그 보통 흔히 인생 가사라고 하면 저는 진짜 좀 옛날 사람이라서 보면 왜 댄스 음악의 가사는 주로 즐겁다, 흥겹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데 오늘 어떻게, 뭐 오늘 밤에 끝나고 어디가, 뭐 약간 이런 가사들이고, 인생 가사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인생 가사라는 표현을 쓰려면 뭔가 어딘가에 혼자 가. 그래서 어디 멀리 혼자 가서 뭐 바다를 보든 하늘을 보든 뭔가 저 멀리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면서 약간 혼자서 약간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거거든요. 약간 그때 난 왜 그랬을까? 아니면 너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질문하거나 혹은 계속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거나 약간 이런 식의 가사를 계속 떠올리게 되는데, K-팝의 인생 가사라고 하면은 좀 뭐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연관성을 딱 매칭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시를 쓰시고 그리고 약간 그 K-팝 아이돌 음악의 노래 가사의 작사에 참여하시고 약간 그런 입장에서 인생 가사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 이제 K-팝 인생 20년 이렇게 열심히 이제 따라서 좋아했던 시간들 돌이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그 아티스트가 했던 노래의 한 구절들,
그 구절들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죠. 왜냐하면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사 자체가 특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가사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발화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이유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만약에 제가 그 말을 했다면 그게 누군가의 인생 가사가 됐을 리는, 인생 문장이 됐을 리는 없겠지만 내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를 주었던 혹은 나를 기쁘게 했었던 아티스트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이제 설득력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K-팝에도 당연히 인생 가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획 자체가 좀 인생 가사로 좀 잡아놨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점일 텐데 그 이제 이 삶에서 어떤 힘든 순간들, 그러니까 이 인생 가사를 통해서 이 가사들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순간들을 굳이 더 찾게 됐겠죠. 아마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카테고리를 인생 가사가 아니고 좀 다른 종류의 뭐 나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K-팝 가사 혹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K-팝 가사 혹은 가장 재미있는 K-팝 가사 뭐 이런 식으로 고른다면 또 아주 다양한 목록들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약간 가장 K-팝스러운 K-팝 가사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그죠. 네, 예.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인생 가사라는 게 일종의 편견 혹은 어떤 선입견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 전에 이제 뽑아놓은 이 20개의 그 20곡의 가사를 가지고 한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몇 개 카테고리로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사실 가사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문학의 한 장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사하고 시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시절들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학적인 것 혹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역할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 가사들을 좀 분류해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학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감각을 좀 넓혀주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혹은 이런 감각이 가능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감각을 넓혀주는 것이 이제 문학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정서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접근은 어떨 때는 위로로, 또 어떨 때는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 라고 공감을 하게 되고 어떤 감정들을 확인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좀 이런 분류에 따라서 이 20개의 가사들을 조금 나눠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감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인생 가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힘든 순간들과 눈물 날 것 같은 순간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로하고 공감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서 이제 나타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상적인 것은 이 목록 아래에서 이 감각적인 면이 아주 두드러지는 가사가 또 한 가지 또 꼽혀 있었다는 점인데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네, 감각적인 가사로 꼽혔던 이제 그 노래를 꼽자면 이 샤이니의 뷰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단지 뭐 인생 가사뿐만이 아니고 뭐 인상적인 가사 혹은 뭐 아주 감각적인 가사, 뭐 좋은 가사를 골라주세요라고 했을 때에도 아마 많은 K-팝 팬들이 동의를 하면서 고를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팬들이 이 노래를 가사가 좋은 K-팝으로 꼽고, 그리고 뭐 이 노래 가사를 사실 종현 씨가 약간 작사에 참여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기도 했었고, 약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약간 저도 사실 되게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약간 그 라임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런 부분들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리고 또 인상적인 아닌가. 부분들은 뭐 아까 제가 뭐 감각을 넓혀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감각을 넓혀준다고 하는 게 K-팝이 진짜 잘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K-팝의 가사들은 좀 낯설거나 놀랍거나 혹은 약간 이런 말이 혹은 이런 생각이 있게 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 좀 대표적인 가사가 저 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달콤이 입에 문 빛의 퐁듀 맞나 이 가사? 뭐 이런 네. 식으로 감각들이 막 이렇게 뒤섞여 버리는 좀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는 그런 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듣는 입장에서는
약간 그림이 그려져지는 쪽에 가깝겠죠. 그쵸, 그쵸. 네. 네. 저 가사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소리가 색이 되기도 하고 혹은 또 빛이 맛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이제 감각들이 참 잘 펼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들으면서 약간 계속 겹치는 게 고등학교 국어 시간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는 왜 교과서에 있는 시,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시, 현대 시 이런 걸 보고 이제 계속 받아 적고 하는데 약간 케이팝의 가사를 가지고 문학적인 거, 시적인 표현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래서 일타 강사. 네,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준비하신 것들이 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위로와 공감이라고 하는 이제 면모들을 보여주는 가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위로라고 한다면 이제 이 발화자가, 그러니까 노래가 청자에게, 나에게 말을 이제 건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공감이라고 한다면 발화자가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듣고서 맞아, 나도 이런 생각했어, 내 마음도 이거였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근데 사실 이 공감하고 위로라고 나누기는 했는데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로 딱 잘라서 잘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경향이 좀 더 있고 이런 경향이 좀 더 있다라는 분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로하는 이 가사의 좀 가장 대표적인 양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븐틴의 포옹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저희 리스트 중에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하루도 힘들었을 너에게 말해줄래. 뭐 수고했고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건네주는 방식으로. 뭐 이런 말만큼 위로되는 말이 또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사실 저것만 놓고 보면 세븐틴의, 그러니까 팬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팬들은 약간 이 노래다 할 텐데 팬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거를 약간 오늘 하루도 힘들었을 너에게 말해줄게, 내가 있다고, 수고했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읊어주면 뭔가 약간 케이팝이야? 뭐 아니면 뭐 아이유 노래인가, 그냥 시야? 뭐 약간 누군가의 시야?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어떤 감성 문구야? 뭐 이런 거에서 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좀 그런 점들이, 이를테면 멜로디, 제가 예전에 음악을 공부할 때 음악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 소리와 뭐 약간 그 메시지, 이를테면 음악과 문학이 합쳐진 장르,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문학적인 것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음악이고 여기에 약간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음악이 아닌가? 진짜 음악 혹은 진정한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에는. 그런데 나이 먹고 점점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로 그 음악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경험하고 보게 되면서 약간 제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또 새로 약간 재정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음악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문학도 얼마든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케이팝은 특히 아주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되게 여유롭고 넉넉한 그릇이기 때문에 뭐 세븐틴이 뭐 아주 나이스를 외치다가도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이승윤의 저 달이 참 예쁘다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너에게 다락이 돼줄게. 그리고 이제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네 나락이 되어줄게.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어딘가로 떨어져서 차라리 그냥 어디로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다면 나에게로 떨어져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가 울고 싶고 힘들 때는 차라리 우리가 가면을 쓰고 함께 춤을 추자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가사니까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다정하고 이제 좀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공감 부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 노랫말에 마음을 기울이고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을 했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노래들을 조금 더 추려봤는데요. 네, 여기서 저는 이 말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몬스타엑스의 드라마라마라고 하는 노래의 한 가사로 그게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그게 되나 적당히 다가가는 게 라는 말,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강렬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저 말을 통해서 저 청자들이 맞아, 나한테 사랑은 이런 거야, 나는 지금 이 내가 좋아하는 이 당신에 대한 이 사랑을
적당히 할 수는 없어라고 이제 함께 공감하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이제 내 마음을 겹쳐보게 될 수 있는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옆에 워드 클라우드를 봐도 조화가 제일 크게 박혀 있고 사랑이 또 상당히 크게 박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이 가사의 어떤 부분에 마음을 기울였는지를 조금 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없다. 네, 그냥 오로지 직진 100% 그쵸.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썸 탄다. 그러니까 썸이라는 노래가 되게 유행했을 때도 아마 그 노래의 가사에 대해서 또 많이 분석도 하고 그래서 요즘 세대에게 썸이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실패하기가 두려운 세대의 사랑법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었고 한데 그 타임도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이미 10년 정도 지나지 않았나 그쵸. 싶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약간 적당히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좀 너무 상처 받는 것도 싫고 상처 주는 것도 싫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약간 천천히 혹은 약간 가능성이 있나 없나 몇 퍼센트인가 이런 걸 좀 따지는 게 어느 정도의 그 시대의 윤리 같은 거였다면 약간 지금은 됐어. 그냥 직진이야. 됐어. 그냥 바로 확인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에 대한 좀 더 호응이나 공감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몬스타엑스가 특히 좀 적당히가 없는 팀이긴 하죠. 그쵸. 그렇다면 이제 그 팬들도 적당히가 당연히 없겠죠. 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라는 노래가 이제 많이 이제 선택이 됐는데요.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아마 이 경우에는 이제 성인 이 청자들이 조금 더 많이 선택해주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이제 사실 뭐 10대 시절 누구나 다 힘들고 외로운 시절들 많이 보내게 마련인데 그 시간들을 보내고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말을 또 상당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누구나 이제 그 안에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공감 키워드로 골랐는데 워드 클라우드 보시면 공감보다 위로라는 말이 더 많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경우에는 이제 맞아 내 마음이 이거였어. 내 삶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였어라고 하는 걸 이제 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함으로써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있다는 거,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노래가 참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이유의 가사를 보면 저런 표현들이 약간 꽂히는 것 같아요. 겨우 내가 되려고 이런 거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나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위로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래 뭐 10대 뭐 이를테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됐더니 아 이거 힘드네?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어른이 되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니네? 라는 걸 깨닫잖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야 30대는 더 힘들어 40대는 장난 아니야 이런 얘기 해주고 싶긴 한데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직감적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기여서 더 그럴 수 있겠다. 공감도가 높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번에 이무진의 이제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골랐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삶의 어느 한 순간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빨간불, 파란불 이런 것도 난 잘 모르겠고 좀 내 눈앞은 그냥 샛노랄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고 당황스러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가사인데 여기서도 워드 클라우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위로, 사회 그리고 초년생, 청년, 대변 뭐 이게 지금 약간 다른 곡들하고 선정된 말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과 마음을 이제 같이 겹쳐보는 가사인 동시에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뭘까? 이 사회는 대체 어떤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까를 좀 확인하게 해주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참 공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정말 정확하게 초년생, 위로, 뭐 사회,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을 위로하는 곡,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은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러니까 30대가 더 힘들다니까요.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졸업하는 순간 깨닫지. 아, 나는 되게 안전한 데서 그나마 약간 좋은 환경이 있었구나. 여기 약간 전쟁터구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를 물어보면 졸업하기 직전이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입학할 때는 사실 목표가 있어서 네. 이렇게 그냥 그랬는데 졸업할 때는 너무 길이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특히나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졸업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졸업 직전에. 네. 네, 제가 약간 교수님들을 정말 너무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는데 어쩌다가 이게 어떤 교수님하고 친해져가지고 둘이서 항상 앉아서 매 시간 끝날 때마다 찾아가서 똑같은 말을 질문했어요. 저 어떻게 해요? 요즘 학생들은 졸업을 잘 안 해요. 계속 미룹니다 뒤로. 네. 밖에 나가는 게 무섭고 두렵고 좀 걱정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가사들이 네. 상당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무진의 노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어떤 K-팝이라는 그 어떤 규범 그걸 약간 벗어난 어떤 결과기도 해서 아 사람들에게 이미 K-팝이라는 건 어쩌면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그런 분류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어로 된 노래를 그냥 뜻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비하거나 이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황자 시인님이 뽑고 그리고 이제 분류해 주신 그런 내용도 좀 봤는데 확실히 K-팝스럽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 혹은 어떤 개념, 관념보다 그런 것들 좀 벗어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면서 좀 특이했던 게 의외로 그 어떤 특정한 노래의 전체 가사보다 특정 구간에 확실히 꽂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위 우리가 문학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뭔가 은유나 비유나 혹은 뭐 어떤 뭐 좀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 단어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봤을 때 약간 아 이거 무슨 얘기인 것 같아. 무슨 얘기야라는 어떤 이런 점이 좀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약간 그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생각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문학을 향유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이 21세기 문학을 향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도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요새는 약간 이제 이 트위터라고 하는 SNS가 살짝 위축되면서 약해지면서 여전히 강하지만 약간 이제 그 경향이 약해지긴 했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이돌 문학봇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이제 이 SNS 활동이 아주 활발했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사진을 올려두고 그 밑에 이제 문학 작품의 한 구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에서 한 구절에 꽂혀서 그 가사를 이제 이미지하고 함께 배치함으로써 새롭게 소비하듯이 뭐 문학도 비슷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학이 더 넓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네. 뭐 문학은 원래 상당히 넓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이전까지는 서로 약간 이 뭐랄까요 내외하던 것이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저는 이제 정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을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는 느낌을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런 느낌을 받는데 문학은 정말 그런 것일까? 뭐 그렇다면 실제로 굉장히 젊은 친구들 혹은 새로운 더 어린 세대들이 어떤 문학성이라는 거를 약간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이어서 사실 제가 아까 그 노래라는 음악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할 때 노래는 뭔가 음악과 문학이 합쳐져 있는 장르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문학이라는 건 메시지인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한 글이라는 형태 에 대한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설문 같은 경우는 해외 팬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이는 아닌가요? 그래도 한 거의 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이제 영어로도 설문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설문을 받았을 때도 의외로 좀 많은 사람들이 해외 팬들이 어떤 내 인생의 한글 가사를
라는 거에 영어로 번역된 가사도 아닌데 그것들을 다 꼽아서 심지어 소감이라든가 선정 이유를 약간 그러니까 좀 소개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김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이를테면 그러니까 제가 가사라고 했을 때 이게 메시지적으로는 아마 그거는 한국어겠죠? 네. 그렇죠. 한국어고 이제 한국어가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된 게 한글인데 네, 네. 아까 말씀 중에 그 듣는 입장에서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그림은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한 것이 이제 시각적으로 옮겨진 게 글자의 형태라 가사는 곧 이제 글자인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해요. 이를테면 저도 그 어릴 때 팝을 한참 들을 때 그냥 들을 때는 소리로 들리니까 그냥 그걸 이제 한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영어 가사를 네, 그거 외우고 그렇죠, 약간 그렇죠. 네, 김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외우고 그래서 어디 장기자랑 같은 거 한 거 있으면 그거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노래하고 했는데 어느 날 약간 스포츠 신문 같은 거를 보면 영어 가사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약간 영어 공부한다는 핑계로 팝송을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이게 영어가 위에 있고 한글이 밑에 있고 약간 요거가 저한테는 그냥 팝송이라고 할 때 그냥 완전 기본값처럼 머릿속에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외국의 어떤 가사를 주로 이렇게 번역하는 혹은 가사의 맥락을 소개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데 갈 때마다 약간 영한 병기가 안 돼 있으면 낯설어요. 아직까지도 약간 그런 점에서 아마 외국인 팬들도 이 친구들이 이제 케이팝을 봤을 때에 뭔가 사이트를 검색하고 노래 가사를 검색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들에게 이 한글은 어떻게 보일까? 약간 내가 어릴 때 영어를 봤던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디자인적으로 혹은 타이포그래피적으로 한글과 영어가 다른 점 혹은 한글의 어떤 그러니까 그 어떤 뭐랄까요 외형적인 특징 같은 것을 어떻게 좀 구분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한글과 알파벳은 어쨌든 그 글자 수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로만 알파벳은 26글자 대문자, 26글자 소문자 해서 뭐 52자 정도가 기본적인 그 음소고 한글은 사실은 발음 나는 대로 저희가 다 조합이 가능한 글자는 11,172자를 다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한글도 모듈형으로 만들면 이제 뭐 좀 더 심플하게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혹시 화면에 나오는 그 유명한 김기조님의 레터링을 보면 사실은 저런 레터링은 이제 그런 글자 꼴을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저 보이는 것처럼 뭐 울어요 그대 싫은데요 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딱 그 글자만 이제 디자인을 한 거죠. 저건 어쩌면 이제 글자를 이미지로 치환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한글과 알파벳은 사실 숫자 크기도 다르지만 갖고 있는 역사가 달라가지고 알파벳은 상당히 많은 글자들이 개발되어 있고 디자인이 많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한글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요. 60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이 꽤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글은 신기하고 뭐 아시아 글자 같고 흥미롭지만 지금 오늘 쭉 보여주신 여러 아이돌들의 가사에 덧 입혀진 그들의 여러 가지 뭐 아우라들 뭐 군무라든가 뭐 이미지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이렇게 멋져 보이고 신비로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국인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 지금 한국 타이포그래피 협회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한국 타이포그래피 협회라는 곳은 이런 식의 어떤 글자의 모양 혹은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거나 좀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단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제가 여기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된 계기도 지금 여기 인생 가사에 나온 여러 가지 K-팝 가사들을 저희 학회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좀 하는 전시를 기획하려고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또 한국 타이포그래피 학회는 약 한 300명 정도가 활동하는 학회인데 한 12년 됐고요. 정기적으로 학술 대회랑 전시를 하고 글자시라는 학술지를 발행하는데 최근에 서울역에서 이제 좀 성황리에 마친 그 타이포 잔치라고 하는 세계 유일의 문자를 중심으로 한 비엔날레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선정 작업을 협력 기관으로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 많은 회원들이 요즘에는 글자꼴 디자인을 하고 레터링 디자인도 하고 저걸로 이제 어떤 캠페인명을 만든다든지 뭔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같이 활동하는 학회입니다. 약간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가 맞죠. 네, 맞습니다.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조직 생활이 좀 힘들기도 한 것도 있고 취업이 어렵다고도 하는데 그러면서 생긴 것이라고 꼭 이렇게 연관은 안 되지만 한글에 대한 관심과 K-무브 한류랑도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꼴 디자인을 아까 말씀드린 11,172자를 진짜 오래도록 만들면서 자기 수련하듯이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꽤 많이 늘어났고 또 한글 레터링이라든가 한글로 만든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분들이 K-팝을 들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들으실 것 공감. 같아요, 그분들. 그래서 약간 위로와 공감 이렇게 이 만자가 넘어가는 그 글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생활, 뭐 사회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혹은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 특히나 요즘에는 라이프 스타일적으로도 뭔가 독립적으로 생존하는 법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점에서 타이포 디자인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지금 화면에 제가 아까 그 몬스타엑스의 그 드라마라마에 네. 나오는 그 가사 그게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그거를 몇 자를 좀 다른 폰트로 써봤는데요. 이제 황인찬 씨님이랑 우리 사전 미팅할 때 얘기했던 명조체로 이렇게 줄을 바꿔서 쓰면은 마치 모든 것도 다 시처럼 보인다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저 그게 되나 하고 한숨 쉬고 적당히 좋아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명조체를 쓰면 좋게 되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약간 뭐 공문서에 있는 제목처럼 딱딱한 공무원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게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뭐 이런 어떤 딱딱한 문구도 고딕체로 쓰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쓰는 글자는 훈민정음처럼 마치 무슨 전통 찻집이나 떡집에 있는 글씨처럼 바뀌기도 하는데 현판 같아요, 현판. 그렇죠. 이렇게. 예. 현판에 있는 글씨 같기도 하고. 저게 사실 타이포그래피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체 이렇게 한글 문서에 친 다음에 글자체를 고르는 행위, 자간을 넓혀 본다거나 뭐 두껍게 해 본다거나 또는 뭐 카카오톡 같은데 이제 이렇게 채팅창에 있는 글자를 고르거나 색깔을 바꾸는 거. 그런 일상에 녹여져 있는 활동이 타이포그래피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전문가들이나 전문적으로 배운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행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좀 아까 이제 문학에 대한 얘기하면서도 문학이라는 건 사실은 뭐 저기에 있고 이건 문학이고 저건 문학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것 혹은 어떤 행위가 문학적인 행위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것들이 사실은 타이포그래피적인 것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도 프로필 사진 혹은 뭐 어떤 약간 오늘 있었던 일기 이런 걸 이제 한두 줄로 쓸 때에 그렇죠, 예, 그렇죠. 약간 감성 담아서, 네, 그래서 오늘 비빔밥을 먹었는데 점점점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K-팝 그러니까 저는 이 설문을 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설문 과정에서도 그렇고 결과를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혹은 어떤 선입견에 좀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깨지는 어떤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약간 그런 점에서 좀 특히나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거나 설문이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수아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아예 이 스페이스 오디티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도 하고 진행도 하고 네. 그 결과들을 수집을 하면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약간 좀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과정에서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라든가 혹은 조금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아,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반성하고 깨닫게 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벌써 이 K-팝 관련된 일을 2010년에 시작했으니까 저도 이제 꽤 오래됐는데 빅뱅과 소녀시대가 이제 시작할 때 고인물이시네요. 고인물. 근데 제가 그 아이돌 음악이나 이 K-팝 팬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이제 가사를 그 K-팝 팬들이 가사를 선택하고 그 사연을 응모하는 거를 적는 게 물론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뷰징을 조금 막기 위해서 예, 그런 의도도 이제 조금은 있었는데 철저히 기획자 입장인 거예요. 네, 기획자 입장에서 네. 이제 좀 사측. 다소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담당자로서 좀 약간 감동이 있었던 부분은 팬들이 굉장히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자기 뭐 간증을 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30대 후반인데 포크 음악을 되게 좋아하면서 예전에 가사 받아 쓰고 막 일기장에다 적어 쓰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지금 K-팝 팬들이 이 가사를 선택을 하고 그 이제 자기의 생각과 이런 그 사연을 적는 행위가 제가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진지하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되게 재밌는 글을 봤는데 이 초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쓰는 게 이제 마음을 다 주는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 나이 때는 그냥 음악만 듣고 음악 소비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팬들은 음악도 듣고 이제 돈도 쓰니까 네, 조금 더 존중을 받아야 되지 그건 않나. 진짜 찐이거든요. 네. 이를테면 지나가다 그냥 힘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힘내하면서 돈을 줘. 이게 이분은 진짜지. 약간 제가 받는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진짜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도 되게 재밌고 사실은 그 아까 이제 다양한 팬들 많은 팬들이 이제 간증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약간 저희들도 여기서 네. 편견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 뭐 콘서트 가서 울어본 적 없어요? 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콘서트. 저는 가서 울었거든요. 아 정말? 어디서요? 어떤 팬이?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아, 여기서 네네. 비밀로 하고 하지만 뭐 이제 아니면 뭐 지금도 뭐 어떤 아이돌 앨범 같은 거는 지금 못 듣는 게 있어요. 들으면 눈물이 나가지고 아 정말. 약간 그 안에 그걸 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았던 그런 어떤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거 마음속에 이제 힘들었던 시절 대학생 때 격변의 시절이잖아요. 네네. 그때 들었던 아이돌 음악들 앨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그 안에 이제 여러 생각들이나 기억들이 추억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못 들어요. 들으면 진짜로 눈물이 나서. 아이 차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K-팝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NRG가 있었어.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약간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들으면 정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콘서트 가서 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수아님한테 약간 좀 그러니까 좀 더 이어서 네. 약간 궁금했던 게 일테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되게 다양한 팬들이 어떤 그 자기 사연 그리고 자기의 감정들을 이렇게 막 그 설문지 창에다가 막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글로벌 팬들의 네. 의견, 그러니까 반응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가사에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한글 가사를 내 인생의 가사라고 꼽을까? 이게 네. 빌리 아일리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뭐 인종적으로든 뭐 문화적으로든 굉장히 가깝지 않은데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지난주에 원래 이제 차우진 평론가님이 부탁을 하셔서 그 6만 개 중에 해외에서 응모된 게 5천 개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5천 개를 하나하나 다 까봤습니다. 네, 다 까봤는데 야근하셨어요? 네, 야근도 하고 아 네.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응모를 했어요. 지금 한 5천 개 정도인데 뭐 일본, 미국, 뭐 동남아부터 해서 뭐 멕시코나 뭐 페루, 아르헨티나까지 중남미까지 되게 많은 나라들에서 응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영어와 그리고 일본어, 그 스페인어로 주로 응모를 했는데 제가 저기서 나름 되게 정성스럽게 저도 이제 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긴 것들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다 해봤거든요. 번역을 다 해봤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것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은 뭐 동기부여, 위로, 뭐 특별하다, 사랑.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K-팝 가사를 보고 남긴 그 사연, 자기네 본인들의 언어로 쓴 사연들이 한국의 K-팝 팬들이 느꼈던 그 감정들의 그 키워드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게 되게 좀 흥미로운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응모한 사연을 보고 이 팬들이 어떤 가사를 선택했는지 다시 이렇게 매칭을 시켜 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되게 신기한 게 이 팬들이 이 가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왜냐면 이 가사를 한글 가사를 이해를 하고 썼어야지 나오는 그 사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두 가지 부분이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러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네. 니즈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약간 예를 들면 당연히 예, 네, 한국 당연히 문학을 그렇죠. 공부하고 네. 싶다. 뭐 이런 네. 것들. 예.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본인들의 언어로 그 사연을 적은 해외 팬들도 있는데 뭐 번역기를 돌린 게 너무 명확한 팬들도 있어요. 나 받았다 감동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과연 외국에 사는 한국 팬들이 응모를 한 것인지 이제 해외 팬들이 한국어로 공부해서 이제 응모를 한 것인지가 구분이 어려운 그런 응모한 사연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안 그래도 그 한류가 이렇게 되게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슈도 되게 니즈도 높아진다라는 기사도 많이 봤고, 그리고 실제 그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생들이 제2외국어 선택하는 비중이 엄청 늘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자부심도 생기면서 동시에 약간 걱정, 약간 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에 대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 나 되게 객관적이고 뭔가 약간 그 이런 국가주의 뭐 혹은 민족주의 이런 거에 되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 약간 한국어 그러면은 뭐 나중에 코로나가 좀 정리되면 외국에 그냥 영어 안 배우고 나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 그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한국어 배우는 곳은 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최근에 뭐 200 거의 50개 가까이. 그러니까 한 나라에도 여러 군데가 생기는 거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서울만, 그러니까 어딘가에 대도시에만 가는 게 아니라 아니고 예. 한 나라에도 뭐 여러 군데 막 자꾸 어. 생기는 거 보면 그게 뭐 단순히 뭐 저희가 만드는 정책적으로 계속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으니까 생기는 건데 저희 나중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로 외국 관광을 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한국어는 요새는 간단한 건 다 나가면 이렇게 알아듣고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 되게 화제였을 때 오징어 게임 출연자들이 그 미국 토크쇼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한국어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영어로 대화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한국어로 대화를 했는데 그 유튜브에 달린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한국어로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장면을 보고 싶었다라는 거였어요. 그거 보면서 되게 10년 전에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미국 토크쇼 나가서 그러니까 시청률 엄청 높은 토크쇼에 나가서 그 인터뷰를 할 때는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놀래서 싸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다니 강남스타일 말춤추던 이런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런 아시안 아티스트가 영어를 되게 고급 영어를 구사하다니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그런 것 같고 아마 그런 흐름의 K-팝 혹은 K-팝의 가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번에는 두 분 패널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흔히 K-팝을 퍼포먼스와 비주얼이 강한 음악이다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엔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고 뭐 연습생이라는 어떤 그런 특유의 구조도 들어가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막 이런 설문 사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음악을 좋아한다, 노래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노래 가사를 빼고 말을 할 수 있었나? 그냥 단지 멜로디가 좋아서 비트가 신나서 그 음악이 약간 내 인생의 음악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이야. 내가 약간 열 몇 살에 들었던 음악을 마흔 몇 살에도 들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두 분께서는 일테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한국어, 한글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생각하실 때 이 K-팝의 가사가 일단 글로벌 시장에 나간다는 그러니까 한류의 글로벌 혹은 K-팝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한글 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글로벌 진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 뭐 식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글로벌 아이돌 팀의 노래 가사를 쓰시는 아, 네, 근데 정말 그거는 아시다시피 공동 제작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작은 부분을 참여한 거고 아시다시피 약간 진짜 궁금한데 네네.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그 노래 가사에 몇 분이 작사를 참여하신 거예요? 제가 그 수를 제대로 세알을 보진 않았는데 근데 대체로 그 나온 것들을 보면 그 한 노래 하나가 만들어질 때 한 최소한 4-5명의 작사가들이 이제 그 작사 작업에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모를 받고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컨셉들을 전달을 받고 나서 그 컨셉들에 맞춰서 이제 이 시안이 나가면 이제 뭐 다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조절하는 과정이 있는 거겠죠. 뭐. 아 이게 왜 궁금하냐면 그러면 이제 저작권은 아, 몇 분의 1로 나누냐? 약간 10명 참여했으면 10분의 1이고 네, 다른 네, 회사는 네, 5분의 네, 1인데 네, 네, 네. 그러면 약간 굉장히 일부 네, 참여하신 네. 걸로.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네. 네, 어쨌든 뭐 그 여러분 분의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K-팝에서 가사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퍼포먼스랑 비주얼이 상당히 강조되는 것이 K-팝이기는 한데 그럼 이제 K-팝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음악 그리고 무대 퍼포먼스죠. 그리고 아이돌, 그러니까 뮤지션의 캐릭터 메이킹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뮤지션의 캐릭터 메이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언어를 거칠 수밖에 없고요. 그 언어가 이제 노래 안에서 가사로 녹여내면서 이 뮤지션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거나 혹은 뭐 어떤 특정 몇몇 아이돌 혹은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설정들이나 혹은 세계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노래 안에서 소화해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돌이 좋다 혹은 이 아이돌은 참 특별하고 유니크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정말로 많은 경우에 뭐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가사가 만들어내는 그 캐릭터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나오고 있는 아이돌 뮤지션 팀들, 아이돌 팀들 다 생각을 해봐도 이 가사를 통한 어떤 이 세계관 만들기랑 캐릭터 메이킹이 아주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정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노래 제목, 앨범 제목, 그리고 뭐 노래 제목, 거기에 나오는 가사, 그리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뮤직비디오, 그 뮤직비디오에서 또 약간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있어서 그 팬들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다 공부해야 되고 검색을 다 해야 되고 뭐 이를테면 여기서 어떤 상징물 이 단어가 상징하는 어떤 이야기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찾아서 약간 그 다음 앨범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다라고 이런 것까지도 하게 돼서 공부하게 만드는 음악인 것 같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아야 되는데 더 힘들고 예, 아마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디자인에서는 그 타이포그래피를 이렇게 씨앗 같은 존재라 그래요. 또는 어떤 쌀밥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기본이 되는 아주 뼈대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 뭐랄까 그 뼈대가 되는 어떤 그 기초학문 분야.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 우리 K-팝에서 퍼포먼스와 비주얼 압도적이죠. 아주 뭐 종합 예술이고 그런데 사실 그 뼈대가 되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많아도 쌀밥이 없으면은 한식이 완성이 안 되는 것처럼 그 K-팝에서 가사는 이번 우리 컨퍼런스의 이 세션 제목처럼 메시지는 컨텐츠다처럼 사실 그 아주 알갱이 고갱이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뭐 수우파 같은 그런 퍼포먼스 위주의 그 감동적인 방송도 있지만 사실은 이 K-팝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상상을 해보시면은 BTS가 또는 뭐 블랙핑크가 우리 가사 없이 퍼포먼스만 가지고도 됐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조망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퍼포먼스와 비주얼, 뭐 메이크업, 이미지, 뮤직비디오들은 뭐 시키지 않아도 다 분석해내고 서로 막 끄집어내서 다 보고 그러는데 사실 가사를 곱씹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서 이번 세션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인데요. 스페이스 오디티가 그 또 다른 어떤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영역 그리고 혹은 그 너머의 어떤 연결되는 좀 새로운 기획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아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이런 경험 그리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K-팝을 더 열심히 들으실 건가요? 네, 저 요즘 사실 빠진 팀이 있어서 네, 열심히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도 쓰시는 건가요? 네, 돈도 좀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고요. 아마 약간 이렇게 뭔가 K-팝 저는 이제 K-팝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나 행사 같은 걸 많이 해보긴 했는데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딥하게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마 처음 드렸던 것처럼 뭔가 K-팝의 가사는 약간 부수적인 것,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뭐 약간 이렇게 좀 생각되는 에서 좀 뭐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획의 방향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아마 오늘 이 시간은 특히나 뜻깊은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아까 김여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오늘 발표 주제가 된 그 내 인생의 한글 가사라는 설문은 이 결과를 가지고 타이포그래피 전시 작업을 통해서 전시까지도 진행을 하실 거가 맞죠? 네, 그런 기획으로 이제 저희가 참여하게 됐고 이 가사들을 진짜 이렇게 공모해서 모으면 정말 몇 건이나 모아질까 또 어떤 가사들이 궁금했는데 아직 뭐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정말 주옥 같은 가사들이 많아서 저희가 학회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골라서 아마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가사로 그럼 가사의 일부를 떼어서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통해 가지고 좀 다양한 형식으로 전시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8만 개를 고르셔야 되는. 중에서 좋은 거 좀 많이 저희가 골라내야죠. 매의 눈으로. 네, 약간 일정이 대략 언제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희 전시는 12월 초에 이제 온라인으로 먼저 오픈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형식으로 지금 이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뭐 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뭐 물성화 시켜 본다든가 또 뭐 가상 공간에서 전시해 본다든가 아니면 실물 공간도 해본다든가 그래서 좀 멀리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세션 보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12월 초순, 중순까지도 어떤 이 여파가 계속 기획이 연장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네, 오늘 세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